안녕하세요. 토요과학 강연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최지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서울시립과학관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 주셨는데요. 접속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토요과학 강연은 국내 우수과학자의 연구 결과와 최근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과학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강연은 1부 과학 강연과 2부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연 중에 궁금하신 점을 채팅창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요 과학 강연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팅창에 관련 링크가 공유되었을 텐데요. 강연이 종료된 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통해서 발전하는 서울시립과학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강연, 토요과학 강연의 주제는 최봉준 교수님의 미래융합 사회에 필요한 전기에너지 생산과 활용입니다. 최봉준 교수님은 숭실대학교 IT대학 컴퓨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최근 연구로는 사물인터넷, 지능형 전력망, 보안, 분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최봉준 교수님을 모셔볼까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연구하신 걸 한번 보니까 사물인터넷, 그리고 지능형 전력망 이런 단어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 무엇이 있나요? 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단순히 설명을 하자면 사물에 인터넷 기능이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 경우에도 예전에는 인터넷 기능이 없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기능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죠. 인터넷을 같이 함께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사물 인터넷이고요. 또 미래에는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나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등도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오늘 주제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 생산과 활용인데 그럼 지능형 전력망 이런 것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미래의 사물에 이제 인터넷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네. 위해서는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미래의 사물 인터넷들이 이제 어떻게 전력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서 지능형 전력망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이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과 장치들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능형 전력망의 큰 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기술들이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토요과학 강연 미래 융합 사회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활용 과학 강연을 시작해 볼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숭실대학교의 최봉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미래융합 사회에 필요한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활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세부적인 어떤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개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우고 생각해 볼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현재 그리고 미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에너지는 어떻게 생산이 되고 활용되고 있을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들이 있을까입니다. 먼저 우리의 일상생활을 좀 보면 여러 가지 전기 기기를 사용을 하고 있죠. 뭐 컴퓨터 및 사무기기, 가전기기, 냉난방, 전등, 통신기기, 그리고 교통에서까지 우리 일상생활은 에너지, 특별히 전기 에너지를 꼭 필요로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역시 다양한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뭐 개인적인 어떤 뭐 가전제품이나 뭐 조명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사회에서 필요하는 뭐 공장을 돌리는데도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떤 통신이나 교통 인프라라든지 어떤 안전을 위한 어떤 군사나 감시 시스템 등 어떻게 보면 이처럼 사회 모든 분야가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이제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단순히 이게 뭐 스마트폰을 쓸 수가 없어서 너무 심심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죠. 2012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샌디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그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도 있었지만 전력 시스템이 그쪽 미국 지역에 다운이 됐어요. 정전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도시의 기능이 마비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기 에너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미래의 융합 사회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사물 인터넷, 뭐 전기로 구동되는 컴퓨터라든지 센서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시티가 함께 융합이 되는 그런 사회가 오게 됩니다. 이런 사회가 오게 되면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전기 에너지가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전기 에너지를 저희가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는 문명의 발전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석탄을 이용한 내연기관의 발전, 으로 시작된 산업혁명의 이후로 급격하게 옆에 그림에서 보시듯이 에너지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자동화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별히 요새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뭐 개발도상국 같은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요를 어떻게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화석 연료, 뭐 석탄이나 석유에서 생산이 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셨겠죠. 온실가스 효과를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온실가스 효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듯이 열을 잘 보존하는 성질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온실가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예로 보면 빙하가 녹게 되겠죠. 그럼 빙하가 녹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북극곰이나 펭귄들이 갈 곳을 잃게 되겠죠. 네. 뭐 이러한 예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 이외에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신문 기사에 나왔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중국에 있는 어떤 그 아기가 공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신문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 이게 뭘까요? 이게 그 공기입니다. 물이 아니고 공기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깨끗한 뭐 알프스에 있는 공기를 압축해서 넣어서 이거를 판매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탄소 배출로 인해서 공기가 오염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현재는 지금 물도 많이 사서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이런 공기를 사다 마시는 시대가 올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올 수도 있겠죠. 또한 이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우리에게 더 필요한 더 물을 더 사야 된다, 뭐 깨끗한 공기를 사야 된다, 뭐 이런 개인적인 것들도 있지만 또 이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인 영향으로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를 수치적으로 분석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 국제적으로 가장 저명한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탄소 배출이 환경 오염,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그래프에서 보듯이 온도가 점점점 올라갈수록 이 비용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뭐 국내 총생산의 10% 이상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영향이 있겠죠. 예, 뭐 많은 영향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좀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 거는 미국 텍사스 대학의 연구팀과 그리고 나사 공동 연구에 의하면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의 무게의 중심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게 중심이 바뀌면서 자전축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전축이 바뀌면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전지구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생각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미있는 뭐 흥미로운 재밌지는 않죠.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건데 흥미로운 사실 외에도 다른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지속 가능한 미래 융합 사회가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는 더욱더 편리한 생활을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기술의 고도화도 원하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도 원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환경 이런 것들에 반해서 또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또 환경 보호 관심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비용 증가와 더불어서 또 에너지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변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석유는 어떤 안정적인 전력을 어떤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에너지 저장 능력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가끔씩 어떨 때 보면 생산한 에너지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남는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다 비축을 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배터리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화학적인 한계가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저희가 축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균형을 맞추는 게 이제 중요한데 옆에 그림에서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최근에 이제 2019년 12월 IMF 리포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 리포트에서도 이 문제를 가장 큰 균형 잡기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북극곰이 이 녹고 있는 빙하 위에서 되게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죠. 그래서 북극곰이 이제 한쪽으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우리의 어떤 상황도 또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 리포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깨끗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더 싸게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필요한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파리 협정입니다. 여러분 그 학교에서도 배우실 수도 있는데 파리 협정이란 2015년 4월 UN 기후 변화 학회에서 175개국에 의해서 협약이 되었고요. 2016년도에는 196개국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의 핵심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협약의 핵심은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지구의 온도가 현재보다 2도 이상 더 뜨거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기서 2도가 왜 중요하냐면 2도는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2도가 넘어가면 우리 전 지구의 기후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어떤 기존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그런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2도를 넘지 않겠다라고 여기서 파리협정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또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기후 변화와 환경 보존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에너지 비용의 상승 그리고 수요 증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한된 배터리의 용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후 변화와 환경 보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비용의 상승 그리고 수요 증가는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요새 최근 뭐 나노 배터리, 뭐 이런 굉장히 용량이 큰 나노 배터리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요. 또 아니면 이제 배터리 충전을 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차라리 무선으로 충전을 하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뭐 신발 밑에 이런 발전기를 두어서 배터리를 충전하자. 뭐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제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과학터치 제가 다른 분들 동영상을 많이 봤는데요. 이제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이미 이런 다른 다양한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나 화학, 첨단 소재 분야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뭐 기계 물리, 뭐 생물 등 뭐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율적인 에너지를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통신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이런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컴퓨터 좋아하시죠? 예. 컴퓨터에 보면 그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어떻게 보면 약간 전력망을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하드웨어로 보시면 그 전력망을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그 자원들을 잘 활동을 하고 또 어떤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이 왜 중요한가 보시면 기존에 이제 2019년 역시 이제 최근에 이제 IMF 리포트에 따르면요, 탄소 배출의 감소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짧게 요약을 드리면 뭐 신재생 에너지원을 활용한다. 그래서 뭐 태양력이라든지 뭐 풍력, 바이오디젤 등을 이제 활용한다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전기차를 사면 뭐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가 있습니다. 이제 가솔린에 뭐 세금을 더 붙인다는 거죠. 뭐 가솔린을 쓰면 뭐 세금을 더 내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제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하는 분야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리스트에 보시면 제일 위에 있어요. 제일 위에 보시면 에너지 여기 각각의 어떠한 다양한 정책들에 수반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은 비용이 마이너스예요. 예. 비용이 마이너스라는 건 뭐죠?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당연히 이제 온실가스의 주범인 화석 연료의 사용을 좀 막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가 어디에 가장 어떤 부분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 보시듯이 차량이 14%고 그리고 이제 뭐 공장이나 사무실 같은 데서 사용하는 게 한 20% 정도 되고 그리고 건물이 한 6% 그리고 이제 전력 생산의 한 2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 합치면 약 한 7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네 부분이 이제 70% 그러니까 온실가스의 70%에 공헌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 70%가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없앨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70%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드웨어인 전력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존의 전력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력망은 20세기 공학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죠. 우리 전력 시스템 없이는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성장이라든지 우리의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될 수 없죠. 그리고 여기 구조를 대충 보시면 기존의 전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중앙 집중적인 발전소에서 발전소가 있겠죠? 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을 통해서 먼 거리에 있는 분배 시스템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분배 시스템에서 사용자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발전, 송전, 분배, 소비 이게 전력 시스템이 전력이 이제 한 방향으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발전소에서 소비자.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제 시스템 자체가 어떤 하나의 관리자에 의해서 통제되어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전력 시스템이고요. 사실 이 기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1880년도 이제 에디슨과 테슬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서로의 배틀 알고 계시죠? 서로 이제 싸운 걸 알고 계시는데 어떤 두 에디슨이 발명한 어떤 그런 전력 기술들과 테슬라가 발명한 전력 기술이 여기 고루고루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런 기술들이 사실 100년 이상 넘게 지나왔지만 사실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물론 우리가 이걸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 전자기기의 폭발적인 어떤 성장 그리고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전력에 대한 수요 그리고 또 앞에서 보았던 우리 환경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사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존의 전력 시스템을 가지고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전력망의 어떤 전력망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최근에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정보통신 기술, 센서 기술, 전기차, 그리고 데이터 과학 및 인공지능 기술들 또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융합을 이제 하게 되겠고요. 융합을 하게 되면 이 전력망이 조금 더 똑똑해집니다. 네, 똑똑해져서 우리가 이런 전력망을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으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안에도 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센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감지를 하고 서로 뇌에서 신호들을 보내서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융합된 기술들을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 전력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도 갈 수 있도록 가게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정보통신 시스템과 센서 기술을 사용을 해서 정보 교환도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 과학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한 전력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능형 전력망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하고 효율적인 송전 및 분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송전 탑을 통해서 먼 거리로 이제 전력을 전송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얼만큼 송전이 되고 있는지
물론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송전탑에 어떤 에러가 났다, 어떤 뭐 송전탑에 뭐 송전탑이 끊어졌다 이러면 사람이 직접 가서 이거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원격으로 송전탑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전력 흐름을 감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송전 오류도 감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더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전력 시스템을 좀 더 동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발전량의 감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전력 수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보시면 아침에는 좀 작다가 오후에는 좀 크다가 그리고 저녁 때는 좀 작죠. 이게 일반적인 전력 수요 그래프입니다. 이게 여름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름에 여러분들이 그 에어컨을 많이 틀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틀면 당연히 오후 한참 더울 때 에어컨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죠.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전력 소비가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생산보다 소비가 많게 되면 이 전력망 장치가 되게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날 뭐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정부에서 뭐 에어컨 꺼달라 뭐 어쩌라 달라 뭐 이런 얘기 뭐 그 공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이제 많이 쓰게 되면 전력망이 불안정해져서 전체 정전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전력 발전을 최대한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최대 수요에 맞춰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단점이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력 많이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전력을 적게 쓸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전력이 많이 생산은 되는데 쓰진 않기 때문에 다 이제 허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되게 좀 비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뭐 우리가 그러면 오후에 발전기를 많이 돌리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흔히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얘기를 들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켜지면 이게 수일 동안 며칠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일정한 발전량의 전력을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남은 건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능적인 좀 더 지능적인 똑똑한 전력망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이제 사용량이 많은 시간의 전력을 사용량이 적은 시간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 시스템 같은 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동적으로 제어를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픽 쉐이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자동차를 뭐 오후에 충전하는 게 아니고 뭐 밤에 충전을 한다. 아니면 세탁기를 뭐 밤에 한다. 뭐 이렇게 동적으로 제어를 하면서 제어를 하게 되면 최대 수요를 이제 감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수요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발전량도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지역적인 전력 관리라고 해서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역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지역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그만 전력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점이 뭐냐면 기존에 만약에 이제 그 거대한 전력망에서 만약 정전이 났어도 우리가 지역적으로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배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송전 이런 어떤 고압 송전을 통해서 멀리 전기를 이제 보낼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손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게 지역적으로 관리를 되기 때문에 전력을 멀리 보내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더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 자동차의 이제 활용이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요새 테슬라 많이 타고 다니시죠? 저도 이제 다음 자동차는 테슬라로 바꾸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아직은
이제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전기자동차 전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왜냐하면 이런 이점들이 있어요. 뭐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면서 석유의 의존도도 이제 감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에너지부에 의하면 전력망 유후 용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밤에 사용되지 않아서 버려야 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동차를 충전을 하면 어떤 소형 수용차 그리고 경트럭의 70%를 70%에 필요한 전력을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참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공해도 줄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이제 전기 에너지를 좀 더 이제 확장돼서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보통 전기 자동차는 아니면 이제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석 연료인 가솔린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그거를 뭐 내연기관이나 모터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이제 운전할 수 있게 해주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자동차 개념인데 최근의 연구는 이제 V2G라는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V2G는 뭐냐면 Vehicle to Grid,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전력망으로 간다는 개념인데요. 여기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다시 전력망으로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충전이 이제 뭐 완충이 됐는데 내일은 뭐 어디 안 갈 것 같아. 그러면 자동차에 있는 에너지를 다시 전력회사에 되팔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전력을 전력을 다시 보낼 수 있으면 이점이 전력망에 만약에 전력이 필요해. 그러면 전력망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제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가격이 시간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비쌀 때 쌀 때 에너지를 충전을 해서, 그렇죠? 그리고 비쌀 때 에너지를 다시 되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윤이 남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어떠한 그런 이윤을 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옛날에 한 연구이긴 한데 2012년도에 이제 이미 이런 연구를 했었고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사용자가 이제 필요로 하는 어떤 비용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운영할수록 더 이득을 본다는 얘기고 더 큰 배터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를 이미 예전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후에 더 많은 복잡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에 관한 상황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연구들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전기 에너지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제로 에너지입니다. 네, 제로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사실 이 제로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뭐 보시듯이 여러 가지 이런 규칙들이 있긴 한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모두 충당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양동이가 있는데요. 양동이에 있는 이제 물을 부으면 이거는 이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고,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는 거는 양동이에서 이제 물이 빠져나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충분히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에너지 소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생 에너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하는 연구인 이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개념을 추가를 하면 이제 옆에 있는 그림처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소비에서 새는 부분들을 막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들을 막아서 우리가 조금 더 에너지 소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에 필요한 재생 에너지 또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궁극적인 지능형 전력망의 이제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구현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작은 규모에서 구현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스마트 빌딩,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발생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건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건물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near zero 에너지라고 해서 거의 제로 에너지에 가까운 그런 빌딩들이 있고, 또 여기 독일에 보시면 에너지 플러스 빌딩이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에너지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럼 에너지가 남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느냐? 남은 전력은 지역 전력망에 공급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되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갖다 파니까, 그렇죠? 자기가 이제 이득을 챙길 수도 있겠고, 다른 지역에 있는 전력망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건물들, 제로 에너지 빌딩을 넘어서서 그린 데이터 센터라는 연구도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어떤 클라우드를 활용한 서버에 의해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소비되는 전력 또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보시면 그 MIT 연구 결과에 의해서 보시면 해마다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고, 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이미 이거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의 오른쪽 위에 그림에 보시면 벨기에에서는 이미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들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최근 뉴스를 찾아보니까 2019년도 이제 6월 뉴스에 보니까 이제 구글이 큰 돈을 투자를 해서 네덜란드의 이런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로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신문 기사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어떤 하드웨어에 관한 부분적인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잘 활용을 하고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력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센서로부터 유선 또는 무선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전력에 대한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올 수 있을까? 이건 약간 좀 정보통신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최대 수요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죠? 이거는 뭐 전력망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용자 편의적인 면도 이제 중요시하는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전기 자동차로부터 얻는 이득을 극대화하면서 전력망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전력망에 존재하고 공유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해커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제 물론 이제 이거를 연구 주제로 만들면 사실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좀 문제를 좀 풀어서 이렇게 작성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들이 이제 필요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연구는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연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단계로 제가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먼저 데이터 수집과 생성이 필요합니다. 정보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뭐 발전소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원, 뭐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 미터, 뭐 계량기에서도 받아올 수 있고, 뭐 센서, 그리고 아니면 또 사용자가 이제 주는 정보들,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먼저 수집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데, 그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하는 거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뭐 전력망을 안정화하겠다, 뭐 사용자 편의를 뭐 극대화하겠다, 이런 목적을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목적에 이제 수반되는 각종 변수들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력망의 구조가 어떤지, 뭐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들이 있는지, 뭐 데이터가 뭐 어떤 형식의 데이터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모델링을 하고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되고요. 수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는 이유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제가 또 이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냥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최적화를 하겠다, 뭐 어떤 예측을 하겠다, 뭐 안정화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 이제 개발이 됐으면 우리가 이제 이걸 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컴퓨터가 우리 대신에 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학교에서도 이제 프로그래밍 많이 배우시죠. 뭐 이제 대학교에서는 뭐 C, 뭐 C++, 자바, 뭐 파이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이제 컴퓨터에 구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컴퓨터가 우리 대신에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막 돌리겠죠. 돌리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성능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과 분석도 우리가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런 알고리즘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오류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검증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한 연구고요.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학교에서는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전적인 정의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동작들의 모임이라고 하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웠던 뭐 최소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학교에서 집까지 가야 되는데 뭐 가장 빨리 가는 길을 찾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알고리즘입니다. 간단한 알고리즘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으로 정의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알고리즘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구 목표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가장 정확한 결과를 최소한의 연산과 메모리 공간을 활용해서 가장 빨리 계산하는 게 연구의 목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모든 문제를 풀 때 만약에 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우리가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그런 활용 분야가 되게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참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 만들 때 이런 간단한 알고리즘을 좋은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구현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또 어떤 그 응용 프로그램의 응용 분야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뭐 예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빠른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 얼마큼 빨리 계산을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하시려면 이제 필요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이제 지식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우리 수학적인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하는 언어가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외국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사람이랑 얘기를 하려면 영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와 얘기를 하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정확하게 뭘 하도록 지시를 해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우리가 어떤 가상 세계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과학적인 지식, 기본적인 뭐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적인 지식이 있으시면 그거를 이제 그러한 물리적인 환경에 있는 것들을 모델링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한 가지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배낭 문제라고 knapsack problem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풍에 가지고 가는 배낭을 담을 수 있는 무게의 최대값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kg만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정 가치와 무게가 있는 짐들을 배낭에 넣을 때 가치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짐을 고르는 방법. 이미 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이게 보시면 뭐 각각 짐들이 있고요. 어떤 짐은 뭐 1kg인데 뭐 1달러고, 뭐 어떤 짐은 12kg인데 4달러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그 클래식한 알고리즘 문제인데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시간이 많으면 사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그냥 다 시도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고리즘을 잘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계산이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동적 계획법이라는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적 계획법이라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제 우리가 나눠놔요. 그리고 그런 나누어서 이것들을 이제 해결한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결합을 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얻는 거고요. 이것들을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적 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그 지능형 전력망에서는 뭐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듯이 이런 것들을 동적 계획법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컴퓨터에 지시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좀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다양한 얘기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아주 실용적인 연구 하나, 그리고 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만한 특별한 연구 하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인 연구는요, 전기자동차 무선 충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여러분들 무선 충전 요새 많이 하시죠. 네, 선 없이 하는, 그렇죠? 이거를 전화기만 충전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고속도로 같은 도로에 쫙 깔아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무한정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구가 이미 영국에서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 대의 차가 이제 지나다니고 또 이것들 또 충전을 하려면 또 이런 그 동적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 패드와 이 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충전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하기는 쉽지만 되게 좀 복잡한 연구 주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건 되게 실용적인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좀 특별한 연구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재생 에너지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인데 우주 밖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주 태양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주 태양 패널은 한마디로 이제 태양광을 우주 밖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대기권 밖에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이제 마이크로파를 통해서 지구로 보내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하는 이유가 대기를 통과하기 전보다 우주에서 이 태양광 에너지를 모으면 더 효율적으로 잘 모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잘 모아서 그거를 마이크로파를 통해서 지구로 보내겠다. 뭐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거 봤을 때 이거 뭐 진짜야?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무슨 우주 전쟁에서 무슨 이렇게 뭐 광선 쏘는 거 있잖아, 레이저 쏘듯이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 5월에 미국 공군에서 테스트를 이제 좀 진행을 이제 이미 하고 있고요. 이미 위성을 띄워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안전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 군사용 또는 이제 재난 시 이제 활용할 예정이지만 나중에는 또 이제 범위가 활용 분야가 확장될 수 있을지 이제 그거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좀 섬뜩하긴 한데 사실 기술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안전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에너지 부족 국가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왜 에너지 부족 국가냐라고 하냐면 에너지를 다 수입을 해와야 돼요. 그렇죠? 뭐 화석연료라든 뭐 우라늄이든 다 에너지를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공장이 많아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써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분단이 돼 있죠. 슬프게도.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전력이 고립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섬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럽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주변 국가들이랑 이어져 있잖아요. 뭐 독일이라든지 뭐 아니면 건너서 뭐 영국이라든지 전력망들이 유럽에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뭐 부족하다 그러면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물론 이제 한전에서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에너지 부족한 국가이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또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좀 최근에 많이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에 따라서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테이블 보시면 이게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이제 비용들이 남아 있는데 딱 중간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원자력 발전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보다 더 효율적인 기술도 있고 덜 효율적인 기술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물론 이런 많은 덜 효율적인 기술들이 있지만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가능하냐 이걸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아래에 있는 거는 제일 아래에 있는 거는 해양 풍력이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선 과연 효율이 좋을까? 좀 연구를 해봐야겠죠.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맨날 햇빛이 이제 들어오니까 태양광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영국에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뭐 해양 풍력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좋은 게 뭘까? 저도 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적절한 국가 정책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전력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뭐 스마트폰 바꾸듯이 뭐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 이 그림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표한 리포트에 나온 그림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면 그림과 같이 이제 2010년도부터 2050년도까지 에너지 수요가 이제 꾸준히 증가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과 같이 점차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화석 연료거든요. 이제 화석 연료로 생산되는 전력보다는 이런 다양한 색깔로 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 교체를 하겠다. 수요를 개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수요를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통해서 전체적인 수요도 줄이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0%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장기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거 아니고 누구든지 아시죠? 최근에 이제 여러분 다 뉴스에서 보셨듯이 바이든하고 트럼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 힘센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정치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민주공화는 뭐 공화당이든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적어도 저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바이든을 이제 지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한 달 전에 그 11월 달이죠. 11월 초에 그 뉴스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그 미국 파리 협약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미국이 정식으로 탈퇴했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이든 당선자는 그와 반대로 미국이 다시 파리 협약에 다시 참여할 것을 이제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좀 주의를 갖고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아직은 나이 어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야만 더 큰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빌 게이츠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빌 게이츠가 이제 만든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거 플레이를 하진 않겠지만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이제 첨부를 이제 소개를 하는 이유는요. 빌 게이츠가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저보다는 더 귀담아 들으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얘기를.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의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기후 변화가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혁신가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근 이와 관련돼서 책도 썼습니다. 아직 정식 출판일이 내년이에요. 이미 구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How to Avoid a Climate Disaste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잠시 후 2부 질의응답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